1933년 유럽에서 가장 기름진 땅 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어서 곡식은 있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은 기차에 실려 모스크바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비극에는 이름이 붙습니다. 홀로도모르. 우크라이나어로 굶주림을 뜻하는 홀로드,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모르. 굶겨서 죽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굶겨 죽였다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비극이 벌어진 곳은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던 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나라의 땅 밑에는 초르노젬이라고 불리는 흙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흙입니다. 한 줌만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기름이 밴 것처럼 까맣고 축축합니다. 이 흑토지대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의 절반이 넘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거의 뭐든 자랐습니다. 밀, 보리, 옥수수, 감자, 해바라기.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식탁을 먹여 살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한 번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차르가 무너지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우리도 독립하자. 1918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 선포됩니다. 짧은 꿈이었습니다. 러시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붉은 군대, 백군, 폴란드군이 번갈아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1922년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됩니다. 독립은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레닌은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신문을 발행하고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살아있으니 사람들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레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홀로도모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기근 이전에도 이미 한번 대규모 기근이 있었습니다. 1921년입니다. 러시아 내전이 끝나갈 무렵 소련 전역에 기근이 덮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볼가강 해역에서는 시린까지 보고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구호 활동에 나섰고 미국 구호청이 식량을 보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기근은 전쟁의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뒤에 닥칠 기근은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1920년대 후반, 그의 눈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에게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소련을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28년 그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5년 안에 소련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제철소, 발전소, 군수공장을 짓고 트랙터와 탱크를 찍어내겠다.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외국에서 기계를 사와야 합니다. 기계를 사려면 외화가 필요합니다. 외화를 벌려면 뭔가를 팔아야 합니다. 소련이 팔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곡물. 그리고 소련에서 가장 많은 곡물이 나오는 땅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스탈린의 산업화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에게서 곡물을 빼앗아 해외에 팔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는다. 이 공식을 실행하기 위해 스탈린이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집단 농장화. 러시아어로 코호즈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가 거둔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가가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땅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소, 말, 쟁기,
씨앗, 전부 국가에 내놓으십시오.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집단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국가가 정한 만큼만 받아가십시오. 수백 년 동안 자기 땅에서 살아온 농민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항이 시작됩니다. 소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잡아먹겠다며 가축을 도살하는 농민이 속출했습니다. 곡물을 숨기고 집단 농장 참여를 거부하고 곳곳에서 소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은 이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꺼낸 무기는 한 단어였습니다. 쿨라크. 원래는 분홍이라는 뜻입니다. 소련 체제에서 분홍은 곧 착취자였고 착취자는 곧 인민의 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선언합니다. 쿨라크를 계급으로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쿨라크인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소가 2마리 있으면 쿨라크, 집단 농장에 가입하지 않으면 쿨라크, 공무원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쿨라크, 이웃이 신고하면 쿨라크. 사실상 저항하는 사람은 전부 쿨라크였습니다. 1930년에서 1931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수십만 가구가 쿨라크로 지목됐습니다. 재산은 전부 몰수됐습니다. 땅, 집, 가축, 농기구, 옷가지까지. 그리고 가족 단위로 시베리아나 카자흐스탄의 황무지로 추방됐습니다. 영하 40도의 벌판에 내려놓고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혹은 도착지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농부, 가장 성실한 일꾼이 통째로 뽑혀 나간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강제로 집단 농장에 배치됐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자기 도구도 아닌 것으로 의욕도 없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1931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순의 할당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렸습니다. 수확은 줄었는데 내놓으라는 양은 더 늘어난 겁니다. 농민들의 입에서 곡식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에 곡물 순의 할당량을 내려보냅니다. 숫자를 보고 현지 관리들이 경악했습니다.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전년도 수확량보다 많은 곡물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이니 농민의 입에 들어갈 것은 처음부터 계산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 지도부가 모스크바의 할당량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탈린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그는 측근 베체슬라프 몰로토프를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할당량을 깎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거두라고 다그치러 간 것이었습니다. 수색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집집마다 뒤졌습니다. 곡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은 전부 파헤쳤습니다. 마루 밑, 벽 틈, 지붕 위, 굴뚝 속, 항아리를 깨고 침대를 뒤집고 땅을 팠습니다. 긴 쇠꼬챙이로 마당을 찔러가며 땅 속에 묻어둔 곡물을 찾았습니다. 한 줌의 밀이라도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1932년 8월, 소련은 악명 높은 법률 하나를 제정합니다. 이른바 다섯 이삭법. 집단 농장의 곡물을 훔치는 자는 총살에 처한다. 이삭 5개를 주었다고 총에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첫 해 약 5만 4천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2천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조차 목숨을 건 행위가 됐습니다. 감시탑이 세워지고 무장한 경비원이 밭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곡물은 농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더 잔인한 제도를 꺼냅니다. 검은 칠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의 이름을 검은 칠판에 적어 공개했습니다. 검은 칠판에 이름이 올라간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식량은 물론이고 성냥, 소금, 옷감, 등유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마을 주변에 군대와 비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80개 지역이 검은 칠판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마을 전체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씨앗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다음 해에 뿌릴 씨앗만큼은 숨기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내년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수세 때는 그 씨앗까지 가져갔습니다. 올해의 곡식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내년의 희망까지 빼앗긴 겁니다. 굶주림이 시작되자 농민들은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도시에 가면 배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사정이 나을지도 모른다. 스탈린은 그 길마저 막아버립니다. 1932년 12월 내부 여권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민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권 없이는 기차를 탈 수 없고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933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 국경 자체가 봉쇄됩니다. 그래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1933년 2월 말까지 약 19만 명의 우크라이나 농민이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전부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굶어 죽으라고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감옥이 됐습니다. 곡식은 기차에 실려 나가고 사람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겨울이 지나고 1933년이 밝았을 때 지옥이 시작됩니다. 1933년 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서, 밭에서, 집안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조용히 죽었습니다. 굶주림의 죽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축해둔 것이라도 먹었습니다. 감자 껍질, 마른 풀, 도토리, 그것마저 바닥나자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가죽 벨트를 삶아 먹었습니다. 신발을 끓여 국물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까마귀와 참새도 사라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생명체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굶주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 비밀 경찰의 보고서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는 보고가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죽은 가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은 겁니다. 시체가 거리에 널렸습니다. 수거할 사람도 없었고 묻을 힘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온 가족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한 집, 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홀로도모르가 절정에 달한 1933년 6월, 하루에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1시간에 1168명, 1분에 20명. 이 숫자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벌어지는 동안 바깥 세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스탈린이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자의 우크라이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은 소련 당국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기근에 대해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쓰더라도 검열에 걸렸고 검열을 피하더라도 소련에서 추방당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명의 기자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은 뉴욕타임스 모스크바 특파원 월터 듀란트였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에서 소련 전문가로 가장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1932년에는 소련 관련 보도로 저널리즘 최고 영예인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듀란트는 소련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특파원 생활을 14년이나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근을 부인했습니다. 1933년 3월 31일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배고프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 기사 안에서 듀란티는 기근 보도를 과장된 공포 조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9월 영국 대사관 관계자와의 사적인 자리에서 듀란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1,000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죽었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사적으로는 인정한 겁니다. 듀란티가 거짓을 쓰고 있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가레스 존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영국 전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외교 보좌관으로 일하던 그는 소련의 실상이 궁금했습니다. 1933년 3월 존스는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향합니다. 외국 기자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걸으며 농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이었습니다. 존스의 수첩에는 농민들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마을에서 반복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한 공산당원이 존스에게 기근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자기가 먹던 빵 한 조각을 기차 바닥에 던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농민이 그것을 주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소련을 떠난 존스는 1933년 3월 29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휩쓸고 있다.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다. 이 보도는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듀란티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존스의 보도를 과장된 공포 이야기라고 공격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외국 특파원들 대부분이 듀란티의 편을 들었습니다. 소련 당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은 기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스는 매장당했습니다. 소련은 그를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2년 뒤인 1935년 존스는 만주에서 취재 중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30살이 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기자는 잊혀졌고 거짓을 말한 기자의 표리처상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소련은 곡물 수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2년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아간 곡물은 427만 톤이었습니다. 이 양은 최소 1,200만 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풀뿌리를 뜯어먹으며 죽어가는 동안 곡물은 항구에서 배에 실려 유럽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외화를 벌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을 위해서. 홀로도모르로 죽은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망 기록 자체가 조작되거나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사인란에 굶주림이라고 쓰는 것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치는 최소 390만 명에서 최대 700만 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부 연구자는 1,000만 명까지 추산합니다. 그중 31%가 10살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곡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1933년 가을, 새 수확이 시작되면서 죽음의 행렬은 조금씩 멈춰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농촌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텅 빈 곳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뼈만 남은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텅 빈 마을들에 러시아인 이주민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죽어서 비워진 땅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땅만 바뀐 게 아닙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홀로도모르가 끝나기도 전인 1933년, 소련은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영토 내의 우크라이나인 학교와 신문이 모두 러시아어로 전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이미 1930년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성직자들은 체포되거나 추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식인, 작가, 예술가, 정치인들이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민족주의 편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언어를 지우고 종교를 없애고 지식인을 제거한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각각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부 이어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자체를 지우려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기근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기근이 한창이던 때도 부인했고 기근이 끝난 뒤에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굶어 죽었어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꺼내면 잡혀갔습니다. 사망 기록은 조작되거나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통계는 분류됐습니다. 1937년에 실시된 소련 인구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급감한 것이 드러나자 스탈린은 조사 결과 자체를 폐기시켜버렸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통계학자들은 체포됐습니다. 숫자마저 지운 겁니다. 국제사회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보도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외면했습니다. 1930년대 초 대공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은 1933년 소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무역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기근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지만 강대국들에게는 소련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이 사고가 벌어진 곳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처음에 이 사고 역시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시인 이반 드라치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홀로도모르를 꺼냅니다. 공식적인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독립합니다. 그리고 비밀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탈린이 몰로토프에게 보낸 편지, 곡물 수매 지시서, 검은 칠판 목록, 비밀 경찰 보고서,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홀로도모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06년 우크라이나 의회는 홀로도모르를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로 공식 인정합니다. 내년 11월 넷째 주 토요일은 홀로도모르 추모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유럽 의회를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소련 전체의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칠판 제도는 우크라이나에만 적용됐습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금지는 우크라이나 농민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곡물 이외의 식량까지 몰수하는 현물 벌금 제도도 소련의 다른 공화국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 전역에 기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만 유독 잔인한 정책이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스탈린은 하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짓밟았을까요? 단순히 곡물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스탈린은 1932년 8월 측근 카가노비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잃을 수도 있다. 잃는다는 것은 독립을 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스탈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은 끝까지 집단 농장에 저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러시아 내전 때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위해 싸웠던 땅이었습니다. 스탈린에게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전체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의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굶겼습니다. 저항의 근거지인 농촌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언어를 지우고 지식인을 제거해서 우크라이나라는 정체성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왜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그렇게 위험했을까? 그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모스크바가 아직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던 시절, 이 땅에는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키예프 루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